이번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절대요.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 사실은 민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이 민법을 많이 알면요. 근데 너무 똑똑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조금 틀림없이 아닌데 사회에서는 그냥 통용되는 얘기인데도 틀림없이 아닌데 그냥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세 아시죠? 전세요. 임대차가 있었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차했는데 전세한 거예요. 전세. 여기 지금 도배나 장판 같은 거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전세. 집주인이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해주는, 그러니까 전세인 경우에도 도배 장판은 다 집주인이 해줍니다.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사글세는 전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요? 예. 이게 전세하고 전세권하고 다른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이거는 임대차, 임차권인 거예요. 채권적 전세, 이거는 임대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목적물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에 제공이 될 거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차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여관에 가서 돈 주고 하루 저녁 잠을 자죠. 열흘 동안 잘 수도 있죠. 여관에 가서. 그럼 며칠분 내는 거야? 열흘분. 하루 자면요. 하루분 냅니다. 한 달 동안 자면은 한 달분을 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관의 그 임대차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관에 도배장판 누가 해요? 내가 이제 여관 가고 2달 살 거야. 그러면 2달 내가 살 거니까 도배장판 제가 합니까? 여관 사장님이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여관을 1년 동안 장기 세를 얻을 거야. 전세로 1년 동안. 그럼 도배장판 누가 합니까? 1년 동안 살 거야. 여관을. 당연히 여관 사장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니까 그런 게 임대차니까 그런 거고요. 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는 얘기는 비록 소유자도 여기다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 맘대로 사용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필요한 여러 가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가 유지, 수선, 보수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싱크대가 고장이 났대요. 싱크대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싱크대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삭어서 고장이 났다는 거죠. 싱크대가 조금 주저앉았대요. 그럼 그거 누가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3년 넘게 살았는데 3년 넘게 살았어요. 소상물이잖아요. 네? 아니 뭐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과정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해줘야 돼?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임차인이 발로 차가지고 찌그러졌대요. 그럼 그건 누가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것도 임대인이 해주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뭘로요? 보증금 가지고 손해배상에 충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입니다. 우리 시험 보면도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전세하고 월세를 구분하면서 이 전세는 전세권처럼 취급해 버린다고. 이게 뭐냐면 조금 알고 돈 있는 것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린 거야. 여태까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애 같은 거 올라가서 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싱크대가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써갖고 썩어서 이렇게 푹 주저앉았대요. 그럼 그건 당연히 임대인이 해줘야 되죠.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임대인이 뭐 동네 부동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중개업소겠죠. 중개업소가 갖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중개업소에서도 제대로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는 누가 해줘야 돼? 전세는 세입자가 고쳐야 되고 월세는 주인이 해줘야 된대.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혼자서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중개업자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그런 얘기 하는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틀린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변호사 찾아가요? 중개업자 찾아가요? 중개업자 찾아간다고. 그 근거가 있나요? 이 법적 임대차가 그건 거예요. 임대차에 임대인,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목적물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임차권이라고 그런다고. 이 목적물을 A라고 하는 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목적물을 A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목적물의 회수를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목적물을 지금 A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을이 사용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줄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으니까 누가 뺏어와야 되는 거야, 이 목적물. 갑이 뺏어다가 줘야 된다고. 근데 을이 임대차 중에 점유를 뺏겨버렸어요, 얘한테. 그래서 사용수익을 얘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누가 뺏어와야 돼요? 갑이 해야 된다고.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 틀리는 거야. 당연히 갑이 점유를 회수해서 사용수익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것도 갖다 물어보면 지가 뺏겼는데 그런 거예요. 지가 뺏긴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점유권에 의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갑이 점유를 회수해서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민법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좀 똑똑해지는 편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네들끼리는 말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누가 이겨요? 판사들이 중개업자 말 들어요? 아니요. 판사들은 판례하고 법조문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행해지는 얘기하고 실제 법원에 가서 판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졌대죠. 천만의 말씀인 거야. 아직도 우리 사법부는 그렇게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아닙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대법관들이 절대 돈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야. 1심에서는 몰라. 1심에서는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그 돈 가지고 이기고 지고 이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방 당사자가 고등법원 법관이었다든지 대법원 법관이었대요.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지죠. 왜 그래요? 로프에서 다 그런 거 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법이 아닌 걸 지금처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로펌 아니라 로펌 혈액이라도 이게 전세요. 전세 목적물이 파손이 됐대요. 이게 누가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죠. 절대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구성이라든지 순서라도 다르지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절대 없어요. 물론 소송이 시점이 다를
아니, 유사한 사건일 거야.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같은 건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유사한 사건이고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상황이 다른 것이지 절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생기진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생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해 보세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사건이지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절대 없어요. 계약의 내용, 문구가 하나 다르든지 뭐가 하나 달라요. 예,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어요. 그 본인 생각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런 것이지 사건 내부에 들어가면 절대 똑같은 사건 없어요. 임대차 관계가 똑같은 남자는 똑같은. 임대차 관계라고요? 네. 임대차 관계 똑같은 상태인데 한쪽은 대형 로펌에 있고 한쪽은 그냥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네. 물론 처음에 했던 대형 로펌에 했던 데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임대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임대차가 어떻게 특약이 한 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소 패소가 다 뒤집히는 거야. 똑같은 조건 같은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똑같을 수 있죠. 똑같은 물건 가지고 임대인이야. 임대인이 거기 임대차 있습니다. 똑같으면 이 물건이요. 이 물건 임대차 있는데 이 임대차에 관해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계약서에 문구 한 줄이 있느냐 이게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사건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면 네. 각각의 분양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양상가예요. 집합 건물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DIC에서도 뭐 지상 5층까지 한 키로 해가지고 어떤 아울렛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DIC에서도 지상 5층까지를 한 회사가 운영을 해요. 아울렛사에서. 예. 예. 근데 그렇게 각각의 소유주들이 분양받아서 들어왔는데 아울렛이라는 어떤 유통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거 계약관계를 나는 그러니까 아울렛이 A라고 보면 수많은 뭐 기타 B부터 있겠지만 그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자기 개인 어떤 사유 소유권을 행사를 못해요. 사유재산권 어떻게 보면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걸로 찾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분양 당시에 몇 프로 이상에 대야만이 뭐 이런 계약 해지가 된다.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개별 분양이 아니라 공유 관계로 분양한 거 아니에요? 분양 자체가 공유 관계로 지분으로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다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개개인의 소유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분 건물로 분양이 됐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아울렛 운영자가 갑인 거예요. 네. 아울렛 운영자가 갑이고 각각의 소유자가 다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여러분이 아울렛 사장님이라고 해보세요. 얘가 갑자기 나 임대차 못해. 그러면 아울렛 전체 매장 중에서 가운데만 쏙 빼서 가운데만 지금 떡볶이집 들어오고 나머지는 옷집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가 그러면 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내 물건이지만 계약에 의해서 얘가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소유권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약 네. 기간이 종료돼서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했다. 네. 5년 계약 이후에도 몇 프로 이상이 다 같이 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네. 500명이라면 뭐 예를 들어 80%몇 프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내 개인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가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지금 일방 당사자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울렛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80% 이상의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 재산 사용권은 어떻게 행사?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 소송을 해가지고 네.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아예. 명도 소송을 해서요? 네. 그럼 명도 소송을 했으면 계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죠. 특약의 내용이 그거는. 아니 예를 들면 똑같은 그 600명 중에 10명만 소송을 해서 아니라니까 계약서를 펼쳐놓고 보세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계약서를 펼쳐놓고 보시면 분명히 다른 게 있고 소송 과정에서 뭔가 입증을 잘못했든지 그럼 소송 전문, 판결 전문이나 계약서를 가져와 보면은 분명히 자 A하고 B하고 소송합니다. 갑하고 을이 소송해요. 여기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소송합니다. 갑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소송하겠죠. 그죠? 갑하고 정이 소송합니다. 판사가 있어요. 이 판사가 이 판결 판시했던 판사가 여기도 판결합니다. 여기도 이 판사가 판결합니다. 판사가 이 사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 말 안 듣고 판사가 바로 그냥 결정합니까? 다시 또 내용 들어야 되죠. 얘가 뭐를 주장해서 입증하느냐, 얘가 뭘 주장해서 입증하느냐, 이거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입증한 게 있는데, 얘는 그 다음날 또 적극적으로 재판하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입증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손 들어줄 수 없잖아요. 판사가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되는 거야, 자기 권리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로펌에서 하니까 이기더라라고 하는 건 대형 로펌에서 증거 많이 갖다가 주장을 많이 해버린 거고, 개인 변호사 같으면 자기가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건을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와이프가 똑같은 사건을 가져가서 혼자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법조문 찾아다가 법률 용어 써가면서 주장하는 거하고 판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말을 주장해도 내 얘기는 쉽게 이해하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설명해버리면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거지. 이 판사가 똑같은 사건을 여기 지금 20개 판결을 다 맡았어, 얘가.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었는데 똑같은 사건이구나 라고 알아도 얘가 지금 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직권으로 판단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해야 된다고. 근데 지난번에는 그 내용 갖고 주장했는데 얘는 또 지난번에 그 내용은 아니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분쟁하는데 얘 주장에는 논리가 있고 여기는 주장에 논리가 없으면 판사가 그 논리가 틀렸으니까 지난번에 이거 보고 다시 와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이 논리가 맞으면 여기 손 들어줘야 되죠. 판사가 아버지처럼 앉아서 큰아들 너는 지난번에 그랬는데 너 둘째 아들 너는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그때그때 사건에 배정이 돼서 그때 사건의 양 당사자가 뭐를 주장해서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주장이 옳으냐 이걸 판단해 주는 거지 원래 본질은 뭐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걸 모아서 옳은 주장이 누구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말 잘하고 있는데 얘는 고개 숙이고 눈만 뚝뚝 흘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말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고 있대요. 그럼 너 이겼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네. 누가 얼마나 어떤 증빙을 잘해주느냐, 네. 적극적인 자료 제출하느냐에 따른 결과는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이 똑같은 사건은 없다니까. 재판에서 절대 똑같은 사건은 없어요. 계약의 내용은 같아도 사건은 다 다른 사건이에요. 내용은 같아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해도 한 달 전에 했던 재판을 여기 변호사가 나와서 해도 말 구조가 바뀌어서 의미가 달리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은 사건은 절대 없어요.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됐어. 네,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이 있네요. 자, 이제 법인입니다. 자연인 말고 법인이요. 시간 많이 흘렀다, 그죠? 법인. 그래.
이게 무슨 자죠? 법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법인이라고 해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 상태의 인간이죠. 그럼 법인은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을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을 할까요? 도대체가.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이 법인은 우리 민법상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 법인이 있어요. 또 일정한 재산의 모임인 재단 법인이 있어요.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단 법인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재산의 집합체인 거야.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비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재단 법인은요, 재단이라고 하는 건 재산의 집합체라고 했는데, 재산은 이것 자체가 영리물이잖아요. 영리물을 모아서 영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영리물인 재산 자체를 모아놓고 이걸로 영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이걸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냐고. 없죠? 이게 재단법인은 처음부터 비영리 아니면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영리물인 재산을 모아서 이걸 자체 가지고 무슨 영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여서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비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재산 자체는 그 자체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영리물이에요.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라고. 그래서 재단법인은 영리 재단법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 하려고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 영리 사업이 됐든 비영리 사업이 됐든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의기투합됐어요. 좋았어 하는 거야. 좋았습니다.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싸이의 말춤을 좀 배우자 그런 거야. 이거 해야 되죠?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거 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싸이한테 배우는 게 제일 낫죠? 싸이를 불러다가 우리가 한 달 동안 강연을 좀 받자 그랬어요. 비영리죠? 사교 목적이잖아.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1,000,000원씩 갖고 와 그런 거야. 한 달 동안 배우려면. 각자 1,000,000원씩 갖고 왔죠? 갖고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 이쪽에 학생이 내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냅니다. 정해놨어요. 처음 내는 건 좀 찝찝하죠? 왜 나보고 처음 내라 그러고 쥐라리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분 다 냈네. 그죠? 네, 그래. 두 번째 주에 이렇게 내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쯤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 주에 있는 분 잘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춤 배우는데 열중하게 돼 있어. 왜 안 나오는지 그거 캐는데 열중하게 돼 있어요. 이거 벌써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조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얘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왔던 각각의 그 1,000,000원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누구 재산으로 만들어버려? 여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재산관계가 단순화되고 책임관계가 명확해지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재단법인은요, 그래요.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비영리 장학사업 같은 거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법인을 만드느냐. 본질은 그런 거죠. 내가 한 3,0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3,000원도 없어요. 한 3,000억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내가 장학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학사업을 하는데 조용히 모르게 지금부터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재산을 가진 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식이 셋이 있다. 자식 셋이 앉아서 우리 1,000억씩 나눠 갖자. 그럴 수도 있죠. 장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 갖고 장학사업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장학사업 계속하자. 그럼 둘째도 그러시죠 형님. 셋째가 뭐래? 아 형 나는 인생의 모토가 노세 젊어서 놀아 이거래요. 그렇다고 난 무조건 좀 써야 되겠대. 그리고 자기는 빼가겠대죠. 의기투합이 안 된다. 그럼 둘째도 뭐라는 거야? 와이프가 자기도 달라 그래. 그리고 찔러대죠. 그럼 어떻게 돼? 달라 그런다고. 그럼 장기적 사업이 필요한데 장기적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여기 재산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아들들이 임의로 빼갈 수 없는 거죠. 그 아버지 재산도 아닌 거야. 이제 누구 재산이요?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재산을 운영하는 거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것들이 여기 가서 지배하죠. 이걸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지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 거 아니야 이거. 재산법인 재산이지. 그죠? 지 것처럼 행동하고 지가 100% 지배하면서 여기서 또 월급도 뒤지게 많이 받아요. 지만 받아. 아들이나 친인척들 다 받아. 다 데려다가 여기서 다 받는 거야. 이게 편법적인 재산의 어떤 증여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작년 12월 달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갑자기 재산이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재단을 만드네 어쩌네 주접을 떴는데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거 만들었으면 지가 가서 이거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가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가 가서 지배해요 100%. 무슨 영희야 놀자 재단인지 철수야 놀자 재단인지 그 사람도 이런 짓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속이 뒤집히더라고. 그러니까 전부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난 그분 단란주점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단란주점? 잘은 모르죠. 밀폐된 공간에서 술 먹고 그러고 노래하고 이러는 거 그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만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를 어떤 분위기인지.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50살 넘은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놈이 중3이었어요. 중3이었는데 중3 아들놈한테 넌 단란주점 뭔지 아냐? 그랬더니 저도 다 들었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모른대죠? 단란주점이요? 주점은 아는데 뭐가 단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전까지는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도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거짓말하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 한 3,000억의 재산 중에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남은 재산이 한 200억 된대요. 그러면 2,800억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재산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지 거 아니죠? 근데 지가 또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설립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그 큰아들이 지배한답니다. 상속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기서 지금 2,800억 이걸 가지고 2,800억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자가 됐든 아니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일부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영리활동을 통해서 생긴 세금 내 안 내? 안 낸다고. 이거 굉장히 안전빵이에요. 안정된 자산인 거예요 이거요. 그죠? 영리활동을 해도 세금도 안 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 있죠? 이득금 비영리 목적으로 쓴다.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뭐죠? 다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월급도. 월급 조금 받아? 많이 받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월급이요. 이거 운용한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형태인 거야. 그래서요. 법인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 적용이 되는 법인은 이 비영리 두 개인 거예요.
이거는 상법 규정에 쫓아서 설립하는 거고요. 우리 민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은 뭐다? 전부 비영리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법인부터 이제 설립해야 되겠죠.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설립행위 먼저 해야 되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설립행위다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하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달라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만 하는 거야? 야, 우리 이거 하자라고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단법인이 설립될 수가 있어요. 돈은 없어도 일단 사람들의 집합체만 가지고도 사단법인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그죠? 그럼 우리가 모여서 아까 뭐 하자 그랬죠? 춤 배우자 그랬죠? 누구 춤 배우자고? 싸이 춤 배우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로 뭐가 되는 거죠? 합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합의 내용을 서면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자 전부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도장 다 찍죠. 이걸 뭐라 그래? 설립행위라 그런다고. 서면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정한다. 싸이한테 춤을 얼마 동안 어떻게 배운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관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정관 작성해서 이 정관에다가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기명, 날인만 하게 되면은 사단법인은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설립행위가 되는 거야. 그럼 사단법인이 법인격을 갖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뭐 하자 그랬지? 싸이한테 춤 배우자 그랬죠? 그럼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 허가까지 받으면 그때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법인은 성립한다. 법인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법인격을 갖는다. 법인으로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자세를 갖춘다 그런 얘기죠. 법인격을 갖는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재단법인은 그랬습니다. 재단법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산이죠, 재산.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누군가 내놔야 된다고. 재산을 내놓는 걸 출연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출연행위하고 그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또. 그 정해놓는 걸 뭐라 그래요?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관 작성해요. 정관 작성했으면은 진짜 이걸 이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 작성했으니까 기명하고 뭘 해야 되는 거야? 날인해야 되겠죠?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하게 되면 법인은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재단법인에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설립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정하는 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한 사람이 내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전부 뭐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정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각각 조금씩 어떻게 할 수 있어? 출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의 출납 의무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설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인데 설립행위는 일단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면 된다. 여기서 정관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죠, 이게요. 그죠?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만 정관이 작성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야! 난 싸이는 싫어! 누구요? 누구 하자고 그럼? 또 누가 있어? 아, 소녀시대 춤 배우자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의견을 조율해서 결국은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한 군데 집중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동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명날인 되죠. 기명날인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이 위에다 하는 거예요. 종이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명날인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식행위다. 자, 이거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재산을 출연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재단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꺼내놓는 행위죠. 꺼내놓는데 꺼내놓을 때는 재단 법인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앞으로 설립될 재단 법인에게다가 이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할 당시에는 받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정하는 이 행위는 상대방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다.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명날인해야 되죠. 기명날인하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요식행위가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무관청에 허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지 마음대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 마음대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지 마음대로 법인을 설립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해제해 주는 거야. 너는 해제, 이게 뭐야? 허가인 거야. 금지되어 있어 못하게 되어 있는 걸 해제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허가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주무관청의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자유재량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유재량 행위예요. 그리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하게 되면 성립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이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뭐를 갖게 된다? 자세를 갖추게 된다.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자세를 갖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처럼 뭐를 갖는다고?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아시겠죠? 권리 능력자가 된다. 그런데 이 권리 능력이 사람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법인에다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법인에다가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자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권이 있죠. 우리 같은 자연인은 뭐가 있어요? 생명권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연인은 신체권이 있죠. 우리 같은 자연인은 정조권 같은 게 있다고. 법인이 생명권이 있나요? 신체권이 있나요? 정조권이 있어요, 법인? 남녀인지도 모르죠? 그런 것도 구분 없잖아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또 설립자가 아버지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아버지 없죠? 그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속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일부 제한이 된다. 자, 법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특별히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겠지요. 이걸 법인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법인의 목적 자체가 장학사업이었어.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냥 장학사업만 하기로 했다고. 그럼 장학사업만 해야 되죠. 다른 사업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인은 처음부터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률 행위를 한다. 이걸 법인의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의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뭐 될 수밖에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목적에 의해서도 제한이 됩니다. 또 성질상 제한이죠. 성질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질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 능력은 제한이 된다. 이걸 법률에 의한 제한이다라고 해서 우리 민법 제 81조에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산한 법인이야. 소멸 과정에 들어간 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만 존속된다. 일종의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된다. 이게 이제 설립행위예요. 그래서 거기 설립행위 할 때 정관에 특별히 꼭 적어야 된다. 이런 사항. 이자, 명, 목이 빠졌네요. 목이 빠졌네. 거기 보이세요? 정관의 필요적기 사항 보이십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중에 이자, 명, 목이 빠졌어. 목. 이자, 명목, 소, 사, 존 할 때 목이 빠졌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소고기 사달래죠? 이자, 명목, 소, 사, 존 해야 되는데 목이 빠졌고요. 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이렇게 허가 요건에 해당한대요. 소관사항이래요. 목적 자체가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소관사항에 해당한대요. 그럼 모두 다 허가받아야 되겠죠. 또 설립등기 해야 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까지 해야 된다. 자, 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재단법인도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연재산인 이 부동산인 경우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고요. 정관의 보충도 여기는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죠. 재단법인의 설립과 사단법인의 설립은 과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재단법인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재산을 출연해야 되죠. 그래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정관의 필요적기 사항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한 사람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의 필요적기 사항도 좀 간단하다. 이런 정도 이렇게 구분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법인의 능력입니다. 법인의 능력.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할까요? 네, 좋습니다.